언론 한번 볼까요? 토지 거래 허가제 관련해서 지금 미래통합당 쪽이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거 위헌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박정희 때 처음으로 이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통과시킨 건 사실은 지금 미래통합당 계열의 정당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토지 거래 허가제. 그리고 실제로 나는 노태우 대통령 때를 좀 보는데 토지 공개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도입된 것들은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실은 경제수석이 누구였냐면 김종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김종인 본인이 내세운 자랑거리가 나는 경제민주화를 실제로 설계한 사람이다라는 트레이드마크를 자랑해서 박근혜 정부한테 자기의 능력을 이식시키겠다. 그래서 박근혜가 집권하게 됐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은 노태우 대통령 때 했던 게 실은 노태우에 대한 정책적 저평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면 또 욕먹을 일이고 노태우를 재평가해야 된다, 대통령으로서. 이 얘기 누가 했냐면은 유시민 장관이 본인 책에서 얘기했어요. 유시민 장관이 책 뭐죠? 한국 현대사를 쓴 거 이렇게 나의 있는데 네. 제목을 제가 까먹었는데 거기서 뭐냐면 어쨌든 다 각설하고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토지 초과 이득세. 그리고 두 번째가 택지 소유 상한제. 세 번째가 개발이익 환수제. 근데 택지 소유 상한제와 개발이익 환수제는 위헌 판결이 났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헌재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도 보수적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는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택지 소유 상한제가 위헌 났네. 개발이익 환수제만 살아남았죠. 네. 근데 이렇게 노태우라는 군사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 그 다음에 보수 정권의 핵심이었던 사람도 토지라는 개념은 좀 특수한 재화로 본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토지는 장기적으로는 개헌되면 공공재 성격을 완전히 강화시켜서 맞아요. 토지 공개념으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사실 노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 시절, 박정희 18년에다가 전두환 거의 8년 했죠. 그러니까 한 26년 정도 기간 동안에 민주화 욕구가 막 분출되니까, 그래서 6.29 선언하고 6월 항쟁이 끝나고 나니까 사실은 법에다가 상당 부분 국민들의 뜻을 반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진보적 정책, 더군다나 북방 정책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87 체제 헌법 안에 노태우라고 하는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게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고, 그러면서 전두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정도로 받아들였던 이런 정도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와서 그게 위헌이나 쉽게 표현하면 빨갱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토지 거래를 하는데 허가를 받고 요런 것도 세금을 더 내는 것들은 빨갱이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지사가 주호영 단속 좀 잘해라. 당신 때 한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87년 헌법 체제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 제가 봤던 23조 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제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122조가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 체제로도 실행이 가능한 제도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민주화를 외쳤던 김종인, 그리고 토지공개념까지 갔었던 노태우 정권 하에서 일했던 김종인이 여기에 대해서는 주호영을 제어해야죠. 당연히 이거 아니야. 이 말이 맞아. 이렇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호영이 이재명 지사를 디스했던 것 중에 이런 거지. 경기도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은 공산주의다.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다. 왜 국가 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냐 이렇게. 졸라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말한 게 기업이 보유하고 비업무용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좀 이제 기업이 사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을 좀 막겠다라는 것이고, 또 과도하게 좀 기업 쪽의 이익을 집중되는 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좀 막아보겠다는 것이지 뭐 어떤 시민의 어떤 그 재산권을 침해하겠다는 거 아닌데 좀 이거를 계속해서 그 미통당은 좀 자기네 입맛에 맞춰가지고 때는 이때다 생각해서 뭐든지 뭐 돌려까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통계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계층별 토지 보유 비중이 있는데요. 상위 1%가 우리나라 토지의 46%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그다음에 1부터 31.2까지가 나머지 54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하위 70%는 토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잠깐만 여기 토지 있는 분 솔직히 세금 안 걷을게. 박경리 선생의 토지란 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확. 참, 맞아요. 그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나도 아니에요? 있네, 문화 그게. 지성인으로서. 나도 있네 토지. 아, 참. 야. 이재명 지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께 드리는 고언 해가지고 무례배들의 뒷골목 쟁투가 아닌 이상 공당의 공방은 상식과 사실에 기초해서 최소한의 품격을 갖추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주 대표님 등 당직자들로 하여금 대외적 의사 표현이나 상대에 대한 비판은 신중한 검토 후에 사실에 기초해서 하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진짜 찌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그 해묵은 색깔론이 이따가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발전하는 길, 미래통합당이 독약 같은 건 뭐냐면은 최근에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뭐 서울의 지지율은 뭐 민주당을 넘어섰다 이런 식의 취해가지고 똑같은 공격을 하면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거랑 완전히 다르게 토지가 또는 주택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 자체 반대. 그래서 우리도 주호영부터가 내가 23억 차익 남긴 거 이거 기부하겠다 하고 앞으로 집을 또는 토지를 통해서는 돈 버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설사 돈을 벌었더라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얼마나 훌륭해지겠습니까? 근데 잠깐 지지율 오르는 거에 취해가지고 그게 안 나와요. 그리고 하는 짓이라는 게 색깔론. 니들 빨갱이냐? 이러고 있으니 무슨 이 정당이 발전이 있겠어요.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지율 살짝 오른다고 절대 변하지 않는 이런 식의 유전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아니, 제가 오기 전까지 두 분이 말씀 많이 하시던데 제가 발언권을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를 소비할 때 하나 조심해야 될 게 그 실은 언론 중진들이 모이는 관훈클럽 그 스트레이트 보도 내용입니다. 관훈클럽의 그 구성원이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3분의 1이 강남 3구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송파, 강남, 서초에. 그럼 거기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는 거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언론인들 중에 중진이기 때문에 아마 주택을 소유했을 거고 그 주택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자산의 거의 80% 이상이 주택 자산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 보호에 충실한 기사를 쓰겠죠. 언론인들은. 그러면 나머지 70%는 과연 어디에 살까? 그 사람들은 주로 노도강이나 마용성이나 뭐 이렇게 특히 마용성에 많이 삽니다. 그리고 양천에 살고. 동작도 넣어주세요. 동작도 많이 사요. 동작? 동작 그만. 동작은 동작이 원조 강남이에요. 이러세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동작에 다 사는 걸로 합시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그 비난받는 이유 중에 관료들 그리고 언론인들 그다음에 정책을 위반하는 국회의원들 이런 그 권력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부동산 이득을 보호하는 측면의 법안을 만들고 옹호하는 글을 쓰고 거기에 국민들은 속아 넘어가고 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언론 기사에 속지 말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시급한 게 개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거든요. 내가 사유재산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이게 왜 국가가 제약을 해야 되냐. 근데 헌법에다가 토지, 주택 공개념을 확 더 보장하는 쪽으로 개헌을 해놓으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이득을 위해서 특정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어떤 그 금전적 이득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헌법에 명문을 박아놓으면 이딴 소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건 뭐 우리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자본주의가 이게 굉장히 좀 발전하다 보면 결국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돼. 거기에 국가가 개입해서 부자한테는 세금을 많이 걷고
못 가진 자들은 국가가 보살피고 그 세금으로 그런 원리 또 부의 재분배 요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국민을 위한답시고 알고 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그래서 이 개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됐다 이런 생각 봐요. 위헌이라는 소리를 마구마구 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헌법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저는 이건 위헌일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공익이 더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근데 안심하셔도 될 게 이번에 그 공수처 설치 법안도 아마 헌재 그 지금 소원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훨씬 더 대법원보다 더 진보적인 색채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헌재 가면 저는 헌재에서는 당연히 그 미통당이 지금 그 낸 안에 대해서는 기각될 것이다. 예. 자, 이재명 지사가 요즘에 그 정치권 내에서 이슈를 아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를 집중 공격하고 이재명 지사가 팩트로 폭격하고 이 팩폭이 상당히 시원한 맛이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님, 주호영 원내대표 단속 좀 잘하세요. 얼마나 그 주호영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얼굴 빨개지는 소리예요. 너 무식한 거야 이런 소리잖아요 지금. 솔직히 뭐 꼭 이재명 지사님 뿐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이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느끼기에는 민주당 쪽에서 조금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약간 뭐 이렇게 몸을 살린다 그럴까? 발언도 좀 강하게 하지 않았었던 부분이 좀 있었다라면 지금은 중간중간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뭐 잘 아는 분들이 소신껏 강하게 발언을 해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속 시원한 부분들이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니까 또 미통당에서도 그걸로 재차 공격을 못하는 부분들의 효과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그 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결란되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정권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했다.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분이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신데 이때 누구도 이를 두고 공산주의자라거나 위헌이라 비난하지 않았다. 업무용 부동산 강제 매각보다 훨씬 약한 비거주용 주택 취득 허가제, 이게 이제 토지 거래 허가제를 위헌 또는 공산주의로 비난하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통합당의 역사와 치적을 부인하는 행위이자 당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유의 행위이다. 더구나 토지 거래 허가제는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박정희 정권이 만들었고 헌재도 합헌 결정을 했으니 위헌이라거나 공산주의라는 비난은 자가당착적 허위 주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당리와 당략에 집중하시다 보니 미래통합당과 비대위원장의 지나온 역사는 물론 주요 치적까지 폄훼하며 당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러면서 미래통합당을 걱정까지 해주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전국은 그러니까 언론과 미래통합당이 총궐기해가지고 지금 사실 부동산에 관련된 개혁을 완벽하게 방해하고 있는 딱 그 상태입니다. 언론의 보도 10분의 1도 믿지 마세요. 뭐 여론조사 막 나오면은 뭐 부동산 3법 통과를 찬성하네, 그것이 뭐 오차 범인의 접전이네 이런 개소리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개혁은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언론이 그걸 막고 있는 거죠. 뭔가 어마어마한 게 있는 것처럼. 어떠세요? 그러니까 하세요. 네. 땅 한 푼도 없는. 네, 실제로도 사실 토지와 공간은 기득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예술가도 관심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스쿼시라는 운동이 있는데요. 프랑스에는 이제 그런 건물들을 점유해서 예술가들이 일종의 예술 파티처럼 벌이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미술협회라는 건물을 짓는 중에 그게 중간에 묻어놨어요. 짓다가 꽤 오래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예술가들이 예술인회관 아닌가요? 목동에 있는? 맞습니다. 네. 예술인회관 맞습니다. 그쪽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일종의 스쿼트 운동 비슷하게 했던 게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그 관련된 소재로 해서 소설책도 최근에 나왔고요. 최단 경로라고 해서 소설책도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아마 예술가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다가가 표현한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다른 측면에서 아마도 새로운 움직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운동이 그 빈 공간, 주거 공간을 예술가들이 점령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형태는 그렇고 주로 기득권을 흔들어 놓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캠페인으로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도 미국식 자본주의가 있고요. 그 유럽식 자본주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최근에 통과시킨 법들이 20년만 지나보세요. 미래통합당 같은 소리 하면 길 가다가 돌 맞아 죽어요. 저는 그 정도라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자본주의가 정상화되고 있는 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론들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 5년만 지나도 그 기사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기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김진애 의원의 아주 정답이나 저는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나왔다고 보거든요. 돈 굳이 벌고 싶다면 벌어라. 다만 세금 내라 이런 거잖아요. 세금으로 다 내버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이재명 지사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이재명 지사가 김부겸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는 만났는데 왜 박주민 후보는 안 만나냐 요청을 했는데 거절했다 이거예요. 근데 언론들이 이걸 갖고 이제 이간질하고 있죠. 이재명이 박주민한테 그 예전에 감정이 남아가지고 안 만나주고 있대. 이거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 쪽에 소위 말하면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일정이 엄청 잡혀 있는데 하루 전에 이걸 요청하면 어떻게 만나요? 그렇죠. 뭐 서울은 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내렸다고 하지만 그동안 200~300mm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 북부 예를 들어서 파주 이런 데는 700mm 이렇게 내렸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 그쪽은 완전 물론에서 초토화가 됐을 텐데 그런 걸 경기도지사가 빨리 복구라든지 상황 점검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에서 뭐 이거 막 갑자기 이렇게 못 만날 수도 있는 부분을 조금은 언론에서 좀 가십거리로 계속 만드는 것은 맞아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옛날에 감정이 남아가지고 안 만나주고 있다.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그러니까 저는 좀 새로운 제안을 하면 이런 상황 되면 저는 제가 박주민 의원이라면 수재 현장에 같이 가면 갑니다. 되지. 그렇지. 갑니다. 가서 만나서 저 같으면 제가 박주민이면 좀 사과부터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오히려 이니셔티브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언론 보도에 빌미를 준 것 자체는 박주민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일종의 내부 공격의 요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약간의 감정은 저는 인간적으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쁠 때보다는 힘들 때 나를 공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주민 의원에게 가라. 차를 몰고서 가서 그냥 이렇게 어차피 수재 현장도 좀 둘러보고 못 만나더라도 나 이재명 지사님하고 같이 좀 이렇게 경기도를 좀 둘러보러 왔다. 그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갈라치기가 또 이용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가 급해지니 누구 만나 요딴 거 말고 저는 이렇게 봐요. 이재명 도지사 입장에서는 박주민 의원이라고 하는 지지하는 세력이 일정 존재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특별히 그거를 비춰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예를 들면 외연 확장을 위해서 이낙연 후보도 만나고 김부겸 후보도 만나는데 박주민만을 싹 빼놓고 만나면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립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못 만난다는 부분은 내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계속 외연을 넓히는 게 중요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하고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요. 따지고 보면 구원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옛날 거 몇 년 전 거 끌어오면은. 근데 요거를 박주민한테 이재명이 감정이 있어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놓으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조만간 시간을 내서 서로 만나겠지만 이런 것들을 갖고 확 장난치고 있는 언론들이라는 게 너무 말초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항상 그 정치인들이 생각해야 될 게 정치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언론인은 아주 100가지 방법으로 상상력을 동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휘둘릴 필요도 없고 저는 큰 틀에서 자기가 행동이 정당하면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걸로부터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되고 당장 평가가 없더라도 1년 뒤, 5년 뒤에 평가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박주민 의원 입장에서는 만나려고 그 제안만 하지 말고 그리고 하루 전에 제안하는 것 자체는 좀 과하다. 그치? 왜냐하면 본인의 대표 경선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 전쯤에는 만약에 경기도 발표가 맞다면 일주일 전쯤에 사전 조율을 좀 하고 왜냐면 경기도지사가 저는 헬기 타는 걸 가끔 이해하거든요. 경기도는 너무 넓어요. 인구도 많고. 차로 돌아다니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여기서 저쪽 맞아요. 경기도 끝까지 갔다 오려면. 오죽했으면 경기도 분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꾸준히. 네. 경기 북도남도 이렇게. 인구가 1300만이에요. 어마어마한 데지. 이 상황에서
참 언론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서로 일정이 안 되고 못 만나는 거지. 반대로 말해서 홍수관하고 어떤 상황인데 하루 전에 당대표 후보가 만나자고 요청한다고 그래? 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도 더 이상하잖아요. 그럼 일정 다시 맞추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옛날에 무슨 감정이 있네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웃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가 우리 당의 지도자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응원하기 위해서 다른 지도자는 이게 약점이야, 단점이야, 나빠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응원하는 그 지도자는 이게 좋아라는 맞아. 긍정적인 식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지티브. 네네. 그 최근에 그 김부겸 뭐 후보의 처남 이영훈 교수. 이영훈 씨에 대해서 처남이 이영훈이니까 김부겸은 안 돼라는 운동이 일부 있어요. 그거 진짜 나쁜 방식인 거지.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